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요즘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군은 앞으로 소부대 단위의 보병부대를 위한 소형 드론을 대량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군은 대략 140여 대의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인 36대를 특수전 헬기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량은 육군의 특수전 부대를 위해서 24대를 그리고 공군을 위해서 12대를 개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대한항공과 카이가 아주 치열하게 경합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업의 사업자가 결정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상하게 이번 개량 내용에는 헬기의 기골 보강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호크 헬기는 기골의 수명이 대략 8,0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블랙호크 헬기들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되어서 지금 비행시간이 대략 5,000시간에서 7,5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헬기를 특수전 헬기로 개량을 해서 계속 사용하려면 틀림없이 기체의 기골 보강도 같이 해야 합니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의 중간 수명주기 개량 사업에는 기골 보강이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개량 중인 KF-16도 기골 보강이 포함된 개량 사업입니다. 특히 헬기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명 연장 개량만 해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헬기라고 해도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당연히 중간에 기골 보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량 사업에는 기골 보강이 빠져서 다들 이유를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36대의 헬기를 개량하는데 1조 원가량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리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개량해서 아주 잠깐 사용하고 말게 아니라면 당연히 기골 보강은 필수인데 왜 기골 보강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웨이비스가 인도 최대 국영방산업체로부터 질화갈륨 소자 반도체 파운드리를 수주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웨이비스는 바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질화갈륨 소자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이 소식은 바로 인도가 개발하는 A사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전력 증폭 소자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KF-21 전투기용 A사 레이더도 해외로부터 전력 증폭 소자를 수입해서 개발한 레이더이고 당연히 양산형 KF-21에는 국산 전력 증폭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종류의 주파수의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하고 양산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우리가 양산에 들어가 있는 전력 증폭 소자는 KA-밴드와 X밴드 전력 증폭 소자뿐입니다. 나머지 대역은 아직 양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우리가 인도에 공급하는 전력 증폭 소자는 KA-밴드와 X밴드 중에 하나라는 건데 결론은 KA-밴드는 주로 액티브 레이더 호밍 미사일에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이고 X밴드는 전투기의 레이더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는 자체적으로 신형 전투기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가 나오려면 멀었고 그래서 전투기용 레이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인도가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용 시커를 위해서 같은데요. 그런데 이리 생각하면 인도도 생각보다 기술력이 높네요. 결론은 인도 자체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공대공 미사일용 A사 레이더는 상당히 크기가 작아서 개발하는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도 해공 대공 미사일 등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KU-밴드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고 있었고 최근에야 KA-밴드 A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LAMD부터 사용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력 증폭 소자를 수입해서 개발한다고 해도 인도 스스로가 미사일용 시커를 개발한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공급하는 전력 증폭 소자의 출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KF-21용 레이더의 시험용 모델에 사용하는 전력 증폭 소자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 전력 증폭 소자의 출력은 20W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개발한 전력 증폭 소자는 30W 모델이고요. 당연히 이미 미국 등에서는 30W급 모델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30W급 모델은 해외에는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완성된 레이더도 수출형 모델에는 전부 20W급 전력 증폭 소자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전력 증폭 소자는 20W일까요? 아니면 30W일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질화갈륨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해서 수출하는 나라와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굳이 인도가 왜 이제 막 전력 증폭 소자의 양산에 돌입한 우리의 전력 증폭 소자를 구매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겨우 이 시장에 막 진입한 우리의 전력 증폭 소자를 굳이 구매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판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공급하는 게 30W 모델이라면 이걸 수출해도 되는 건지가 걱정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30W급 모델이 나와 있음에도 기술 보호를 위해서 수출을 안 하는데 우리가 30W 모델을 벌써부터 시장에 공급해도 되는 건지가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인도에 수출할 정도면 우리의 전력 증폭 소자 양산이 아주 순조롭고 수율도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최소한 이 소식으로 우리의 전력 증폭 소자 양산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드론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에 저는 우리 군이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번에 도입되는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2kg 크기의 모델로 보병분대용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자폭형 드론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때도 한국형 스위치블레이드는 현궁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대대급 장비로 배치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위치블레이드가 대대급 지원화기인 4.2인치 박격포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중대지원화기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가 도입하는 드론이 박격포의 일부 임무를 대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론이 박격포를 전부 대신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드론으로 모든 박격포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보병부대에는 앞으로도 박격포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보병부대에는 지금 60mm 박격포와 81mm 박격포 그리고 4.2인치 박격포를 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4.2인치는 한국형 스위치블레이드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여전히 81mm 박격포는 남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81mm 박격포는 신형 박격포가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신형이 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81mm 박격포만은 유일하게 앞으로도 보병부대에 남아서 보병부대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드론이 박격포를 대체한다고 해도 모든 박격포를 대체하는 게 아닌 상대적으로 구형인 4.2인치를 대체한다는 거지. 지금 새롭게 보급하고 있는 신형 81mm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우리의 보병부대에는 분명하게 박격포는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60mm는 어떻게 될까요? 60mm는 앞으로도 우리의 보병부대에 남아있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지금 보병부대도 전부 차량화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차량화 부대에는 60mm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60mm는 우리 보병부대에 차량화로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60mm 박격포도 드론으로 대체됩니다. 그럼 60mm는 어떤 드론으로 대체될까요? 전에 저는 풍산과 LIG에서 화력지원 드론을 개발 중이고 그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보병부대에 화력지원 드론으로 배치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LIG에서 만들던 드론은 LIG에서 개발 중이던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보급용 드론에서 40mm 유도로켓을 발사해서 화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풍산에서 개발하던 드론은 쿼드콥터형 드론에서 바로 박격포탄을 투하하는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보병부대의 화력지원 드론으로 도입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드론이 우리 군에 채택되었을까요? 역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풍산의 박격포탄을 투하하는 화력지원 드론이 우리 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풍산의 드론이 채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하려면 사용하는 탄의 가격이 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IG의 화력 지원 드론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40mm 미사일을 사용하고 그래서 미사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은 기본적으로 풍산이 개발한 전용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박격포탄의 후미에 꼬리날개만 새로 달아서 장착한 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화력 지원에서 풍산의 드론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그래서 풍산의 드론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풍산의 초기 안에는 4.2인치 박격포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에서는 4.2인치 탄은 사용하지 않고 60mm 박격포탄과 드론 전용탄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에서는 분명 60mm 박격포탄과 드론 전용탄 두 가지 폭탄이 사용되는데요. 그럼 왜 두 가지 탄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역시 적의 기갑 차량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보병부대에서 퇴역할 60mm 박격포에 막대한 치장 탄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풍산의 드론에 60mm 박격포탄을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60mm 박격포탄은 적의 기갑 차량을 공격하기 위한 관통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의 기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탄이 필요했고 풍산이 기갑 차량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드론 전용 탄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 군에서 공개한 T-80 전차와 BMP-3 장갑차를 표적으로 해서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쓸만한 전차를 표적으로 사용한다고 아까워했는데요. 그 당시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T-80 전차와 BMP-3를 공격한 드론이 어떤 드론인지 정확히 공개된 바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 T-80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던 게 바로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탄이 바로 드론 전용탄인데요. 이 드론 전용탄은 무게 1kg에 관통력 210mm의 이중 목적 관통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산의 드론은 이 드론 전용탄을 한 번에 3발씩 운반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은 분명 60mm 박격포탄도 사용하지만 문제는 60mm 박격포탄은 관통력이 없기 때문에 관통력이 있는 드론 전용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풍산이 드론 전용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이 화력지원 드론에서 투하하는 드론 전용 탄약은 유도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군이 탄약의 가격을 최대한 싸게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육군은 드론탄의 투하 고도를 최대한 높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각종 드론의 전투 모습을 보셨을 테고, 그리고 각종 드론에서 각종 투하 탄약을 투하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대부분의 드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공격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명중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리 낮은 고도에서 탄약을 투하하면 적이 발견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적이 드론의 공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공격받는 모습을 주로 보셨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격에 성공한 영상을 공개한 것일 뿐이고 많은 경우 이리 낮은 고도에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러시아군의 반격을 받고 드론이 격추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들켜서 반격을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드론탄을 투하해야 하고 문제는 드론탄을 투하하는 고도가 너무 높아지면 목표에 명중할 확률이 대폭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바로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최대한 높은 명중률을 달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에는 풍향을 감지할 수 있는 환경 센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드론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하면 높은 고도에서도 아주 쉽게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되면 탄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풍산에서는 육군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드론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 기능의 개발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풍산이 개발하고 있는 화력지원 드론은 박격포를 대신해서 보병들에게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모델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용하는 탄약의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용하는 드론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탄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죠. 결론은 그래서 드론탄에 유도 기능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드론은 현재 우리 군에게 채택될 게 거의 확정이 되었고 바로 이 드론이 60mm 박격포를 대신해서 보병중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60mm 박격포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화력지원 드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보병부대에는 각종 정찰용 드론뿐만 아니라 보병분대는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 그리고 보병중대에는 풍산의 화력지원 드론이 배치되고 대대에는 한국형 스위치블레이드가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드론들 말고도 더 많은 공격형 드론이 배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어디까지나 풍산의 소식을 듣고 풍산이 공급하게 되는 드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풍산만이 공격형 드론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공급하는 공격형 드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건 어디까지나 풍산의 드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의 보병부대에는 앞으로는 소총보다도 더 많은 드론이 배치될 거라는 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지속적인 화력 지원은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이 중심이 되겠죠. 미래 전의 중심은 드론이고 특히 이번에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새로운 전략 전술을 익히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대량의 드론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번 실전 경험을 토대로 북한군의 드론 대응 능력이 대폭 올라갈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해서 최대한 드론의 취약점을 파악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 무유도 폭탄을 목표에 명중시키려면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해야 하고 그리 되면 적에게 발각되어서 요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샷건으로 드론을 요격할 정도이고 샷건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드론이 정확하게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드론탄을 투하하려고 하는 우리 육군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드론탄의 유도 기능을 포함시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드론탄의 가격이 대폭 올라가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무유도탄을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투하한다는 생각은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 드론은 우리 보병부대 화력 지원 수단의 중심인 박격포를 대신해서 우리 보병부대의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위해서 개발되는 만큼 아마 앞으로는 이 드론이 우리 보병 전투의 중심이 되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드론 개발 방향이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